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랫폼 레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A가 성공했다고 해서 A 다시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해서 설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플랫폼에 대한 기본 속성을 좀 아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는 방법. 첫 번째, 정보는 무조건 용이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 서비스 교환을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관심, 명성, 영향력, 평판도 교환 가능하게 하세요. 플랫폼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핵심 상호작용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원활하게, 정보가 쉽고 가치가 쉽게 전달되고 재화가 잘 받아지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참여자가 필요하죠.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는 그것을 관장하는 중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트윗에 대한 데이터고, 페이스북은 거기에 대한 콘텐츠, 유튜브는 동영상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상품에 대한 목록이고, 우버는 드라이버에 대한 리스트고, 아마존은 쇼핑에 대한 대단히 많은 카테고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를 참여자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내버려 뒀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양이 질이 바로 됩니까? 아니죠. 반드시 무엇인가 필터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로다 플랫포머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터입니다. 그래서 핵심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참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핵심 상호작용은 기본인데, 내가 원하는 플랫폼의 설계에 있어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마구 뻗쳐나갑니다.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성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부정적인 네트워크인데, 링크드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의 경력과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들을 정보 교환을 했죠. 근데 갑자기 채용 담당자들이 구인 정보와 지원자 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 관리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 비평가들이 글로벌의 어떤 트렌드나 자신의 의견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핵심 상호작용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플랫포머가 원하지 않았는데 좋은 상호작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포머가 원하지 않는 긍정적인 네트워크 이펙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플랫폼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좀 아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내가 원하지도 않게 긍정적인 방향도 또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융통성으로 설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초기 링크드인의 전문가들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 핵심에서부터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초기의 상호작용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파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끼리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방을 구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명확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호스트들이 어디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들이 또 방을 구하게 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이 소비자들이 자기네 집에 비이게 되면 또 자기네들이 호스트가 되고, 이게 스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더 쉽게 전환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플랫폼이다. 여러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까? 서로 바꾸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만들어진 플랫폼은 이렇게 스위치 현상,
서로 교환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프로슈머의 세계가 되고 양면 네트워크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나 가치 교환이 쉽게 하라고 하는 대원칙에 플랫폼들의 모든 예가 다 이렇습니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이 페이스북을 써도 거기에 포스팅을 하죠. 기업이 페이스북을 써도 포스팅을 합니다. 조직이 국가가 페이스북을 써도 포스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이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익은 동일하다. 주체는 다 다르지만 인센티브나 역할은 동일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어서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베이의 가치가 뭡니까? 상품 서비스 목록이죠.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 뭐죠? 여기에 호스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의 위치, 드라이버의 리스트죠. 이게 바로 가치입니다. 유튜브가 영상이고 페이스북이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인 것처럼 생산자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말지를 하는 근거가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치가 생성이 됐을 때 너무 많은 가치가 만들어졌다. 데이팅 앱,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버 드라이버가 너무너무 많다. 에어비앤비 집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골라내는 것이 뭡니까? 가격으로 골라주십시오. 아니면 인물로 골라주십시오. 아니면 경제력으로 골라주십시오.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터를 두는 것이 바로 생산자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플랫포머가 필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별된 고객들이 이런 플랫폼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이죠. 적절한 가치 교환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치가 넘쳐나는 것을 막고 부정적인 효과를 내려앉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런 필터가 없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플랫포머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인 또는 조직, 생산자, 소비자 그냥 알아서 놓으세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나오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매칭을 시켜줄 것인가, 고객을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을 해야지만이 돈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버의 필터가 뭡니까? 운전자의 위치를 만들어줘야죠. 소비자 위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정보도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다고요? 필터를 통해서 플랫포머가, 우버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구글은 검색이 바로 필터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링크가 되고 인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먼저 뜨게 이렇게 시킵니다. 자, 참여자 가치 필터들 이렇게 돼야지만이 핵심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모두가 다 필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고리즘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가 대단히 중요한 플랫포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플랫포머의 어떤 의도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드인에서 전문가들의 프로필만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노동시장, 글로벌에 대한 동향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플랫포머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가는 플랫폼은 가치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소유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생산자들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구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넘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버에는 나쁜 그러한 운전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는 소비자들 중에 방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하거나 분실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필터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소비자들은 다음부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만약에 우버의 드라이버 중에 불친절한 고객이 있으면 그들은 호출을 받지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필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플랫포머가 만들다고 하는 거죠. 플랫폼은 정보공장, 작업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작업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작업을 이루진 않습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것만 하죠. 가치에 대해서 품질 관리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터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가치를 찾기 쉽게 그리고 전달하기 쉽게 필요 없는 것들을 차단하고 우수한 것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플랫폼에 가치를 집중할 때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플랫폼은 가치를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통제하려고 들게 되면 플랫포머에 큰 무리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플랫폼 설계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한다는 디자인 플랫폼 원칙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한다라고 하는 디자인 플랫폼은 어디서 누구를 끌어와야 되나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본질입니다. 매칭에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혹시 개인정보를 너무 잘못 활용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죠.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하는 데에 균형점은 어떻게 잡나요? 전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부터 먼저 끌어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버가 드라이버를 먼저 끌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커스터머를 먼저 끌어와야 되나요? 에어비앤비는 어떻습니까? 호스트를 먼저 끌어와야 되나요?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를 먼저 끌어와야 되나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10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친구들을 소개해 주게 되면 $10를 더 줬습니다. 소비자가 늘어나고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상점을 소개해 주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페이버를 줬습니다. 끌어오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먼저 끌어와야 되나요? 누구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요? 이게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촉진하기는 가치를 쉽게 그 다음에 이런 도구나 규칙을 제공하는 거죠. 참여자 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쉽게 촉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세 번째, 매칭, 효과적으로 짝지어주는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매칭해주죠. 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잘못 끌고 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할 때 구글에 가입한 것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페이스북에 있는 것들을 쓰실래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입할 때 구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실래요 했을 때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사실은 매칭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점, 이것을 잘 수행해야지만이 되는데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칭이 돼야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플랫폼이 서로 고객을 가져오고 들과 생산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지만 그 상호작용 이후에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서부터 부가가치로 플랫포머는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생산자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윤활유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잘 해주지 못하면 그 플랫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칭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짝지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셔야 된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누구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끌어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의 가치가 없으면 사용자가 방문하지 않죠. 플랫폼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지 않으면 또 플랫폼의 가치가 없죠. 플랫폼의 가치가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플랫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돌고 돌아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이유죠. 플랫폼을 방문하고 가입자가 흥미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한번 보십시오. 페이스북이 적정한 그런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아무튼 페이스북이 초기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부터 5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코넬도 가고 MIT도 가고 스탠포드도 가고 해서 대학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됐죠. 점점점 확장을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들이 대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떠나는 현상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봤더니 새로운 고객을 받기보다는 고객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서 고객들끼리의 친구 맺기를 더 권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탈 조짐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보다는
회원들 간의 친구 맺기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고객들이 플랫폼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피드백 고리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자기네들끼리의 활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들의 목소리죠. 고객들끼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플랫폼 따로, 생산자 따로, 그 다음에 소비자 따로 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드백은 가치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지 아니면 얼마나 밸류가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플랫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피드백 고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드백은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해주고 가치를 생성하게 해주고 이러한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 윤활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드백은 단일 피드백과 다중 피드백이 있다. 생산자, 소비자 서로 상호작용. 생산자들끼리, 소비자들끼리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 피드백 고리인데 아무튼 피드백은 개인에서 받든 조직에서 받든 생산자, 소비자에서 받든 간에 어디서든지 다 받아라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피드백 고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소비자의 좋아요, 댓글, 별점 이런 거 다 피드백에 대한 필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플랫포머가 제공하는 것이죠. 플랫포머가 이런 피드백을 잘 만들어 줘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은 가치 창출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교환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줍니다. 이게 원래 상호작용 원칙을 설계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생산자가 플랫폼에서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이것도 하나의 플랫포머의 원칙 중에 하나죠. 협업 어떻게 할래? 공유 어떻게 할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를 어떻게 제공할래? 이런 겁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런 촉진을 하려면 무엇인가 공유를 하고 나누고 가치를 만들어내서 서로 어딘가 전달하는데 그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페이스북의 과거에 공유는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찍고 PC에다 전달을 하고 그 PC에서 각색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한 6, 7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는 찍고 수정하고 공유하고 바로 이렇게 됐죠. 단계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게임 회사에 결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제가 6단계가 있으면요.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블럭이 생겨서 장벽이 생겨서 고객의 몇 %가 떨어져 나갑니다. 한 단계 지날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만약 이 한 단계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고객은 결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매출이 몇 %가 더 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여기에 페이스북이 사진을 공유하는데 7단계를 지났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단 3번이라고 하면 인스타의 공유가 훨씬 더 쉽죠. 자, 이런 것이 이런 공유에 대한 장벽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을 한 것이 바로 아마존이죠. 원클릭입니다. 과거에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16자리가 서버에 디파짓되어 있고 그냥 비밀번호 2자리 또는 비밀번호 4자리만 넣는 것이 바로 원클릭입니다. 이 원클릭을 가지고서 1997년에 특허를 만들고 이후에 모든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들이 이걸 썼죠. 하물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애플도 이 원클릭을 썼습니다. 결제가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깔고 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 거죠. 모바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호작용의 어떤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촉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강아지를 누구에게 맡겨서 산책을 시킨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제분, 아이들이 누구에게 손에 의해서 케어를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들 또는 갓 태어난 아이들, 시터시티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장벽이 낮아지면 퀄리티가 떨어지고 개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벽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베이비시터나 시터시티 이런 까다로운 규칙을 제공해야지만이 사실은 고객이 더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 플랫폼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이 시터시티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가입비를 낸다고 합니다. 가입비까지 내가면서 거기 퀄리티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하기에 대한 부분이 상호작용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도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매칭하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칭하기는 돈 벌기입니다. 이 매칭하기에는 플랫포머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끌어오고 가입할 때 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서 활동하는 데이터, 그래서 서로 고객들끼리 필요한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공해야 됩니다. 플랫폼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것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 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게임도 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링크드인 같이 자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모으려고 대단히 애씁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듣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한 것이 다른 쪽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구글을 통해서 다른 곳에 데이터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정교하게 잘 모으는 것은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가 된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데이터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그것의 원천일 뿐이죠. 우리는 밥을 먹지 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다. 원유가 데이터지 서비스가 데이터인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끌어오기, 촉진하기, 매칭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3요소이고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창출되도록 디자인하십시오 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플랫폼 설계 시에 새로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엔드-투-엔드 원칙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모듈화를 시키십시오. 세 번째는 이것저것 안 되면 재설계를 하세요. 즉 새로운 상호작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는 단대단 엔드-투-엔드 또는 모듈화 또는 재설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디자인의 엔드-투-엔드 원칙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프로그램이 덕지덕지 되죠. 서비스가 새롭게 올라갈 때마다 또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대체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도 알 수도 없고 만약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걸 파악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것은 맨 끝단에 두세요. 서비스들은 가능하면 끝단에 두세요. 핵심은 그냥 놔두시고 새로운 것들은 끝단에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들이 생길 때는 가능하면 처음서부터 모듈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A 서비스와 B 서비스 서로 별개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이것이 연결돼서 API 또는 SDK로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면 큰 플랫폼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필요 없는 서비스와 필요 있는 서비스들을 서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모듈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완전히 재설계해 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XP와 그리고 비스타입니다. 비스타, 스티브 발머가 엄청나게 공을 들인 제품이죠. 수백만 달러씩 마케팅과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스타가 잘못한 건 뭐냐면 과거에 있는 소스를 그 위에다가 비스타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중앙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것도 모든 시스템들을 다 움직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염소가 모든 소스를 다 잡아먹고 있어. 염소가 모든 풀을 다 뜯어먹었어. 하나 간단한 일도 중앙의 내부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을 다 건드리고 나오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개발하기 어렵게 되고 서드 파티들이 특히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서비스를 넣으려고 해도 그것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비스타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품절을 시켰죠. 팔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XP는 그 전에 제품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014년에 봤더니 비스타는 2%를 쓰고 XP는 그 훨씬 전에 단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쓰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드투엔드도 지키지 않았다. 모듈화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리아키텍처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소스들을 다 그대로 덮어 써 있기 때문에 제품이 속도가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서드 파티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서 결국 단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품이 더 훌륭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것이 누구냐면 애플입니다. 여러분, 애플은 iOS를 업그레이드 할 때 과거에 있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서드 파티들이 파악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iOS에 대한 개발이죠. 맥에 대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버전은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버전을 쓰고 싶으면 따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모듈러티 그 다음에 리아키텍처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어서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랫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 원칙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장 잘 쓴 기업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AWS 자체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한 API와 SDK로다가 거기에 배치가 돼 있죠. 엄청납니다. 서드 파티들이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 최초적인 것이 바로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그걸 통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이 마켓플레이스죠. 누구나가 다 상점을 만들 수 있게 API를 제공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실패를 한 것이 뭐냐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자신들이 개발을 했죠. 어떻습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드파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자신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 속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플랫폼을 설계하는 원칙, 디자인에 대한 원칙, 고객 촉진하고 매칭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고객들을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하는 데 있어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